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찌질한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화진포입니다. 탁 트인 해변과 울창한 솔숲, 넓은 호수까지 품은 화진포 풍경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이승만, 이기붕, 김일성 별장이 옹기종기 모여 있답니다. 아니, 어떻게 남북 최고 권력자들 별장이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자, 해방 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생긴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화진포는 북쪽 땅이었는데요.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생기면서 남쪽 땅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자, 김일성 별장은 탁 트인 해변 언덕에 있고 이승만 별장은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데요. 반면에 영원한 2인자였던 이기붕의 별장은 호숫가 한기퉁이에 있답니다. 이승만 밑에서 권력을 누렸던 이기붕은 1896년생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기붕은 밥을 굶는 게 일쑤였을 만큼 가난한 생활에 늘 몸이 골골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외아들을 공부시키려는 어머니 덕에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막노동 알바를 하면서 어렵사리 대학을 마친 이기붕은 지인들과 교포신문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때 이승만도 만났답니다. 20년 가까운 미국 생활을 접고 39살 때 귀국한 이기붕은 미국에서 만났던 박마리아와 결혼했는데요. 신혼 초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기붕은 작은 식료품 가게를 차렸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다방으로 갈아탔는데요. 다방 또한 신통치 않아서 때려치우고 기생요리집인 9일간 지배인으로 취직했답니다. 그런 이기붕 인생이 확 바뀐 건 해방 직후 이승만이 귀국하면서부터인데요. 미국 시절에 안면을 튼 이승만의 개인 비서가 돼서 잡일을 도맡아 하던 이기붕이 이후에 초고속으로 승승장구한 건 무엇보다 아내의 역할이 컸답니다. 1906년생인 박마리아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간신히 학교를 다니고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한 건 이기붕과 비슷했지만 답답한 스타일인 이기붕과 달리 10살 연하인 박마리아는 시류를 잘 타는 약삭 빠른 여인이었던 겁니다.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데 열중했던 박 씨가 해방 후에 열중했던 건 이승만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친목 다지기였는데요. 당시 낯선 땅에서 한국말도 몰라 답답하기 그지없는 프란체스카를 겨냥해 이승만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프란체스카 시중도 들고 유창한 영어로 입맛을 딱딱 맞춰주는 말벗이 되어준 작전은 대성공이었답니다. 그 덕분에 이기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서 이듬해엔 서울시장이 됐고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요. 이기붕이 전쟁 중에 장관이 된 건 당시 군부 고위층들이 보급품 비용을 엄청나게 빼돌리는 바람에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기 때문이랍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 취임 기념으로 주한미국 대사와 고위층 미군을 집에 초대한 박마리아는 자신의 후배이자 제자인 이화여대생들을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팝송을 부르게까지 했다네요. 자, 당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라서 이승만의 대통령 생활도 1956년에 끝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한 이승만의 뜻으로 여당인 자유당이 1954년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개헌안을 냈는데요. 개헌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사안으로 당시 제적의원 203명 기준으로 135.3석이니 최소 136표가 나와야 했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찬성 135표로 딱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자유당이 이것을 번복하고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해서 반올림 논리를 내밀어 0.3 꼬리 숫자를 버리는 꼼수를 써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인데요. 이렇게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앞장선 이가 바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이었답니다. 그로 인해 이승만에 이어 2인자로 급부상한 이기붕의 집을 두고 사람들은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프란체스카 영부인과 찰떡궁합으로 박마리아를 통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소문이 솔솔 퍼지면서 장관, 차관에 별을 달고 싶은 군인들이 뇌물을 싸들고 오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기붕은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신익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이승만은 다시금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됐지만 이기붕은 장면에게 밀려서 맥없이 떨어졌답니다. 그러자 박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큰아들 이강석을 이듬해인 1957년 봄에 83세 생일을 맞은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켰답니다. 이승만에겐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병으로 죽은 후에 평소 자식이 없는 걸 한탄했다는데요. 그런 이승만을 위해 장남을 생일 선물로 바친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 아들이 된 21살 이강석은 대낮에 헌병 뺨을 갈기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위세가 등등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해 여름에 태풍이 몰아친 경상북도에선 가짜 이강석이 휘젓고 다닌 사건까지 벌어졌답니다. 나 이강석인데 아버지 명으로 수해 살피러 왔어 라는 말에 경주경찰서장은 귀하신 몸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면서 최고급 숙소에 모시고 이튿날엔 만사를 제치고 경주 관광을 시켜준 뒤에 경호차까지 제공했다는데요. 그런 건 영천경찰서장도 마찬가지였고 안동 부자들은 수재의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까지 챙겨줬답니다. 하지만 이렇듯 짭짤한 사기극은 대구 경북도지사 관사에서 들통났는데요. 도지사 아들이 이강석을 잘 아는 동기동창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3일 만에 들통난 귀하신 몸의 정체는 당시 백수로 떠돌던 대구 출신 22살 청년 강성병이었는데요. 법정에서 서장들이 그렇게까지 굽실될 줄은 몰랐다라고 한 강성병은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이후 귀하신 몸이라는 말은 한동안 유행어로 떠돌았다네요. 어쨌든 그런 귀하신 몸의 진짜 아버지인 이기붕은 1958년 총선에도 나섰는데요. 하지만 자기 지역구에선 당선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기붕은 자신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던 정치 깡패 이정재가 공들인 지역구를 강제로 빼앗았답니다. 자유당을 위해 정치 테러를 일삼던 이정재는 자신도 김두한처럼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환갑잔치니 결혼식이니 이런 행사에 착실하게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그렇게 다져온 고향 텃밭을 내놓으라는 걸 거절하자 이기붕은 부하 깡패들을 모조리 구속하면서 결국 빼앗았고 야당 후보까지 협박한 끝에 단독 출마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렇듯 치졸하게 국회의원이 된 이기붕은 1960년 대선에서도 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때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됐지만 다시 맞붙은 장면을 꺾기 버거운 이기붕이 문제였답니다. 당시 이승만은 86살 고령으로 자유당으로선 행여 대통령 유고시에 뒤를 이을 부통령 자리에 어떻게든 이기붕을 앉혀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기붕 유세장엔 공무원들이 동원됐고 대한부인의 회장이던 박마리아도 여성단체들을 총동원해서 비난을 샀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15일 선거 당일에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답니다. 특히 마산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깡패를 동원한 자유당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민주당 참관인이 홧김에 투표함을 엎어버렸는데요. 그 안에서 자유당 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무효를 선언하고 시위를 벌이자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합세했는데요. 저녁에는 개표장에 모인 시위대를 해산하려던 소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정전된 상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답니다. 이를 두고 이기붕은 총은 쏘라고 줬지 갖고 놀라고 준 게 아니다 라는 망언까지 했답니다. 어쨌거나 온갖 부정으로 이승만, 이기붕 표가 95%를 훌쩍 넘자 오히려 당황한 자유당이 이승만은 80% 선, 이기붕은 70% 선으로 낮춰서 발표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로 비열하게 당선됐지만 얼마 후에 그 발목을 잡는 일이 터졌는데요. 선거 당일에 시위에 가담했다 실종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이 4월 11일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겁니다. 그것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4월 19일엔 수많은 사람들이 경무대로 향하자 무차별 사격으로 1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답니다. 그렇게 경무대에서 막힌 군중들이 이기붕 집으로 몰려가자 이기붕 가족이 허겁지겁 피신한 곳은 포천 군부대였는데요.
평소 신경통과 협심증으로 고생하던 이기붕은 당시 혼자 힘으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처지였으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때 계엄령 선포로 군대가 동원되면서 이틀 만에 돌아온 이기붕은 부통령을 사퇴하라 라는 국무회의 통보를 받았지만 깔끔하게 물러나지 못하고 사퇴 고려라는 걸로 미적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군중들이 4월 25일 밤에 집으로 또 몰려오자 비서 등에 업혀서 부랴부랴 차를 타고 같은 부대로 도망갔던 이기붕은 푸대접만 받았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엔 시위대가 더 불어나면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이기붕 가족은 경무대 별관에 조용히 숨어들었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4월 28일 새벽에 그 방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는데요. 이승만의 양자로 보낸 육군 소위 이강석이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을 쏘고 자살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 때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낙선되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했다던 동생 이강욱은 당시 연세대학교 2학년생이었답니다. 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자기 그릇을 넘는 권력에 집착한 이기붕과 무능한 남편을 앞세워 더한 권력을 행사한 박마리아는 이렇게 아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얘기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